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북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포터블 포털. 안녕하세요. 저 예. 요즘 뭐 어디 선거 나가요? 왜 이렇게 목소리를 딱 깔아?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너무 죽겠어요 진짜. 살 빠지셨어요? 정권 교체되는 바람에 이제 몸무게 5kg 빠지고요. 아니 위원회 온갖 회의. 위원회 전문 위원회 전문 변호사. 여기하고 또 김준영 교수도 온갖 위원회 다 다니는데. 아 맞아요. 그 양반은 인수위 때부터. 자, 좋은 날에 네, 변호사. 안녕하세요. 좋은 옆에. 날입니다. 예. 자, 주진우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뭐예요 지금 직업이? 무직입니다. 왕정철 백수 예.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정철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해요. 고맙습니다. 어느 공항에 들어오는데 우리 또 오랜 대학 선후배 간 게 아니에요. 공항에 들어오는데 카메라 수십 대 했는데 보면서 야 양정철 씨 많이 떴네. 경철이 형 왔다고 카메라가 그렇게 수십 개가 모였어요. 새벽에. 한 50개. 이야, 새벽에? 네. 그러면 50대가 들어왔어. 마이클 정철이었어요. 마이클 정철. 옛날에 DJ 귀국하실 때 뭐 오시듯이. 아이 그건 비교가 안 돼. 그건. 어? 그때 점잖게 또 인터뷰하시대. 아유, 뭐 원래 점잖잖아요. 서로 쑥스럽다 이거. 자, PPL 끝. 끝. 뷔페 또 있잖아 이거. 뭐? 세상을 바꾸는 언어. 이상한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거. 그쵸. 아, 그렇지. 이게 중요해. 자, 어디죠 이게? 이제 방송의 시작을 잡네. 메디치? 메디치? 예. 메디치는 무슨 의리? 메디치가 대통령의 글쓰기가 나온 책입니다. 출판사. 출판사. 아, 좋은 책 많이 나와. 누가 썼죠 그 대통령? 강원국 비서관이 쓰신. 여기 한번 나왔어. 두 번인가 나왔었죠 이게? 오, 세상을 바꾸는 언어, 민주주의로 가는 말과 글의 힘. 이거 누가 썼어요 근데? 색깔로 보면 국민의당인데. 그러니까. 아니 요즘 이제 바국당이야 국바당이야. 제가 썼습니다. 아, 양정철. 예. 무직 지음 그래야 되는데 여기 무직이 없어. 아니 뭐 세상이 다 아는데요. 뭐. 예. 양정철 직업 작가. 없는 걸로. 아니 근데 공항에 들어올 때 왜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책 써서 출판사에서 최소한의 이 활동이 요구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했죠. 네. 그래서 책 홍보하러 들어왔습니다. 아니 홍보는 아니고요. 예. 책을 뭐 냈으면은 이제 출판사 쪽에서는 뭐 책 사중분들에 대한 저자 혹은 작가로서의 최소한의 좀 뭐 도리가 있다고. 아 그러니까 난 그 얘기가 예. 그걸 이제 짤방으로 해갖고 이렇게 봤는데 인상적이더라고. 아 그러셨어요? 왜냐면 자기가 들어온 거를 괜히 정치인들은 들어오면 뭐 좀 중요한 일이 있죠. 이러고 가면서 막 해석을 하게 만드는데 향후 뭘 모색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예. 그 손모시기 들어올 때마다 그러잖아. 그 요 시점에서 이 저 정봉주 선배하고 저하고 이 사사로운 좀 인연을 말씀드리면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아니, 봉주 형이 이 책 먼저 얘기하고. 봉주 형이 그러니까요. 봉주 형이 후배에 대한 지금 애정 때문에 좀 이렇게 과하게 저를 지금 책을 띄워주시는데 대학교 때 하늘 같은 선배셨어요. 같은 이제 대학에 나이 나한테 차이가 막 많이 욕하고 나니까. 도망가고 그런 거 기억 안 나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예. 없어. 나 어디 어쨌든 가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막 아니야. 욕하고 도망가. 너 거기 쓰라 그러면 너 같으면 쓰겠냐 이 새끼야 그러면서 또 도망갔다고? 전혀 그런 일 없어요. 그 얘기 저 10번 들었어요. 아니 전혀 근데 없습니다. 이상하게 나도 기억 안 나고 우리 양비도 기억이 안 날 텐데 학보사 출신이거든요. 오. 그리고 내가 감옥 갔다 와서 복학했을 때 그때 1학년이었어요. 복학했을 때 1학년. 아니에요, 했을 때.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거는? 예. 연습 시간에 이게 그렇게 안 나는데. 공도사 얘기는 조금 검증해봐야 돼 일단. 이런 씨. 봉주 형이 이제 연식이 있으셔서 네. 과거 일이 이제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되게 그렇죠. 시간이 많이 아니, 지나면. 어떻게 친해졌는지도 잘 모르겠어. 환갑이 다가오면 원래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봉주 형이 그 저희 외대에서 상당히 전설적인 그렇죠. 운동권의 네. 선배셨는데 전설적인 날라리로 선배였지. 날라리성 운동권. 이게 전에 없던 특이한- 캐릭터. 전에 없는 특이한 초식이었어요. 네. 스타일리스트. 그건 여러 사람들이 말씀하시더라고. 네. 근데 그때 이제 봉주 형이 그 복학을 했을 때 제가 그때 학교 이제 자민투위원장 맡아서 학생 운동을 이제 이끌 때인데 그래요? 네. 그러면 몇 년도야? 87년도잖아요. 그러면 네. 자민투위원장 예. 하시려면. 형이 복학을 86년인가 87년 하지 않으셨어요? 84년도. 아 그랬나요? 4년도 했고 예. 졸업을 85년도 했는데 예. 계속 학교를 다녔지. 왜? 갈 데가 없어갖고. 나는
계속 선동하느라고 다녔고. 나 형이 그때 계속 복학생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아니 임명이 하고 계속 나머지 사람들은 나는 복학을 하자마자 학점 관리가 유일하게 잘 됐거든요. 걔 바로 1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3년 4년을 학점 관리 안 되니까 계속 다니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놀러 오라는 거야 맨날. 그것도 그랬고 이제 봉지 형이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상당히 엄혹했던 시절이어서 집회 뭐 열리자마자 경찰 투입돼서 뭐 연행하고 이럴 시절을 이제 봉지 형은 보내고 이제 복학을 했는데 대중운동이 이제 시작된 막 시기여서 시작됐을 때지. 저희 때만 하더라도 집회를 하면 전교생의 반이 모여서 집회를 하니까 뭐 기본적으로 대단하네요. 그 좁은 아, 다 모여요, 학교에서 다. 네. 학교에. 좁은 학교에서 뭐 적을 때 500명 많을 땐 3, 4천 명이 모이던 시절이니까 외대가 4천 명이면 완전 다 차지 않아요? 같이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 모이는 데가 있는데 거 모이는 데가 삐져갖고 숲속에 들어가고 서 있고 그럴 것 그래. 같아. 봉지 형 입장에서는 아마 조금 이 소회가 교차했을 거예요. 하나는 참 우리 후배들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그게 뭐 한 반 정도 있었을 거고 반 정도는 이 자식들 나도 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왜냐면 우리 때는 밧줄 타고 유물 뿌리면서 내려오면 네. 많이 모이면 30 아니 적게 모이면 30명 많이 모이면 50명. 그 50명이 스크럼 짜고 다녀요. 아니 근데 의원님은 네. 아니 옥상에서 이렇게 뿌리면 되잖아. 왜 네. 밧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뿌리냐고. 쇼맨십. 그렇지. 그때도 이제 옷 튀는 옷 입고. 죽을 뻔했어. 밧줄 미끄러져. 아니 왜 밧줄을 타고 올라갔어요? 삐라도 꼭 색종이로 뿌리고 말이야. 네. 오색. 어. 근데 그거는 좀 유복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당시로서는 오색 그 피를 뿌린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개인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네. 피라는 전문 용어 나왔다 이거. 네. 피세일. 근데 피가 뭐약자지? 팜플렛인가? 그냥 피라고 하잖아요. 봉지 형은 꽤 유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개인 돈으로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로 운동을 한 거죠. 여학생들 보면 이제 인기 그렇죠. 외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꼭 포함해서 해야 돼요. 외대가 배출한 세계적인 방송사 사장 고대영 씨의 해임을 축하합니다. 네. 햄 됐어요? 예. 1시간 전에. 오 그래요? 네. 오 배출하지는 않았고요. 배출. 아니 본인이 이제 거기 뭐 우리하고 84년도에 외대가 개설한. 같이 했어. 같이 했어요? 같이 했어. 하여튼 그 이후에도 이제 봉지 형과 여러 가지 인연이 많은데 87년 요새 뭐 영화 이제 1987이 네. 많은 그 국민들 사랑을 받고 있는데 87년 6월 항쟁 직전에 명동성당에서 저는 그때 수배 중이었는데 수배 중에 그 명동성당에서 그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시국 대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쩌면 6월 항쟁의 시발점이었지. 예, 그 전 단계 막 그 여러 군데에서 그 이 화산이 분출되기 전에 전조가 있을 때인데 제가 이제 봉쇄가 됐습니다. 명동성당이. 그래서 저도 이제 당연히 그때 수배자니까 그때 무슨 직함을 맡고 있었어요? 외국어대 자민투위원장 자민투위원장인데 겸 그 학투련 부의장 서울 지역. 아 서울죠. 예. 그 나는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한 1년 만에 쯤에 이제 난 민통년 활동을 하고 있었고 맞아요. 그런데 서울역 그때 뭐 사람이 무지하게 많이 모일 때거든. 그 이제 이제 박종철 열사 때문에 끌어올리고 4.13 호원 조치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있을 때인데 집회 현장 벼랑 학생들 쫙 길거리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삐쭉 이렇게 솟아올라와. 신장갑 끼고요. 신장을 끼고. 호루라기 불면서. 근데 삐쭉 솟아오는데 어떻게 솟아오는 줄 알아요? 8명의 학생들이 강목을 연결시키고 그 사이에 이동식 무대를 딱 만드는 거야. 그럼 그 안에 휙 뛰어올라갖고 신장을 끼고 호루라기 쫙 불면 쫙 학생들 모이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동 뜨느라고 하는데 올라온. 이른바 이제 동 뜨는 거지. 네. 아지테이션. 그래서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양정철 씨가 올라가 있어. 그래서 야 너 거기 왜 가 있냐 그랬더니 형 난 높은 사람 됐어. 저는 이런 대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다시 명동성당으로 가면 아니 그걸 가투할 때 서울역에서 보고 종로에서 보고 청량에서 보고 계속 본 거예요 나는. 계속 양정철이 튀어올라. 계속 양정철. 왜냐면 다른 사람이 다 잡히는데 수배를 좀 오래됐을 거야 그때. 예. 그걸 안 잡히고. 봐가지고 의장석으로 튀어 올라가는 걸 했구나. 의원 돼가지고. 그때 하신 부러워. 거예요? 참 열심히 산다. 그게 수배 몇 달이나 수배를 해요? 1년 정도 오. 수배 쫓겨다니다가 이제 87년 12월 대선 앞두고 이제 검거가 됐는데 그때는 뭐 이제 6월 항쟁 때 봉지 형이 저를 한번 살려준 적이 있어요.
네. 수배 중에 명동성당이 집회가 끝나고 완전히 경찰에게 봉쇄가 돼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봉지영이 이제 민통년 활동을 하실 때인데 자가용을 끌고. 예. 네. 봉주영이 그 자가용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을 텐데 봉주영이 그 자가용에 본인이 운전을 하면 안 되니까 명동성당에 있는 어느 신부님이 아니야. 그거 기억이 잘 안 나. 얘기가 신부님은 달라. 조수석이야. 조수석. 조수석. 내가 운전을 하고. 예. 그래서 앞에 경찰 검문에 걸렸는데 신부님 차니까 전 트렁크에 타고 있었어요. 예. 근데 트렁크를 만약에 10명 그 자리에 잡히는 건데 그걸 타고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불길한 꿈을 꾼 거예요. 관 속에 살아있는 채로 갇혔는데 우와. 못을 박는 꿈을 꾸고 야 어. 오늘 실제로. 예, 실제로. 되게 불길하다. 그 형한테 그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나 되겠다. 이제 뭐 그 올라가는 과정이 복잡했거든. 네. 경찰이 막는 거를 이제 막 그 싸우고 그러고 올라갔어요. 아니 근데 네. 검문 검색할 때 네. 90년대도 이게 기본이 딱 탄 거 보고 트렁크 한번 열어보잖아요. 신부님이 다 그리고 어떻게 그냥 올라갈 때 그 신부님 자리에 이렇게 예쁜 여학생이 타고 있었고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고 우리는 이제 날라리가 된 거야. 그 올라갔는데 막는데 왜 올라가냐 그래갖고 김수환 추경을 만나러 간다. 그러고 의도적으로 내 얼굴을 기억하라고 경찰하고 싸움을 걸었지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민통년 사람들 싸우지 말고 빨리 들어오라고. 아, 그 스토리 제가 처음 들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싸우고 올라갔는데 양정철을 여기다 태워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한 30분 동안 논쟁을 했어요. 바로 안 타고. 그것도 저도 모르는 예, 얘기예요. 안 타고 있을 때 그 저쪽에 이제 뒤에 숨어 있는데 그 결론은 태우자. 그래 쏙 튀어나오더라고 어디서. 그냥 우선 아까 처음부터 태우러 가신 건 아니네요, 그러면? 태우러 갔죠. 아, 분명히 해. 왜 논쟁을 해? 아니 태우러 갔는데 네. 그때는 막 이거 뭐 전화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민통년 사람들 태우러 갔고 학생들은 잡힌다 그러고 반대하고 그러면서 아.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잡히면 큰일 난다. 지금 유일하게 서울지역 학생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데 잡혀가면 안 된다 해갖고 한 30분 정도 논쟁이 벌어졌어요. 아, 그런 과정이 있었고. 예, 그리고 오케이 해갖고 성당 안에 있었던 것 같아. 성당 안에 있었죠. 안에 있죠. 그 나와서 트렁크인데 내 차는 엑셀이었거든. 근데 그거는 뭐냐면 바로 우리 형 차. 큰 차였어요. 88 스텔라. 오. 그때 최고급 차. 그 트렁크에 태워서 내려오는데 다 내려왔고 이제 신부님은 조수석에 탔고 내 그 앞에서 한 5분 동안 또 시비를 걸었지. 아까 욕한 새끼 나와. 누가 욕했어 나한테. 그럼 막 시비를 거니까 경찰들이 저 아저씨 또 나와서 시비 건다 빨리 가라고. 가세요. 빨리 가세요, 가세요. 이렇게. 시비 걸지 말고. 근데 신부님이 저기 내 그때 이름이 정시진이거든. 정시진 씨 빨리 가시죠. 뒤에 타 있는데 여기. 그리고 그때 6월 아니에요. 네, 덥죠. 엄청 더웠지. 아, 트렁크에 갇혀 있는데 그날 그 밤에 꿈꾼 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게 관 속에 갇히는 게 꿈이 이게 아니에요. 왜 나올라 그랬어요? 그냥 거기 계셔도 되잖아. 아니죠. 그럼. 바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아, 빠지면. 진압하러 들어올 것 학생, 같으니까 피해야 되고. 아니 이미 그 집회 참석했던 사람들이 싹 빠져나간 다음이니까 거기 이제 명동을 칠 거라고 본 거지. 오래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여튼 뭐 우여곡절 그때 트렁크에서 갇혀 있는데 그 덥고 무슨 어둡고 뭐 하는데 한참 차가 어디를 가요. 네. 근데 나중에 두드려요. 형이 그래서 정철아 다 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억이 나는 명동역 입구에서 내려준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술을 먹다가 둘이 야 그때 내가 너 명동역 입구에 내려줬잖아 그랬더니 아니에요. 한참 갔다는 거잖아. 무슨 얘기야. 그래서 형이 뚫어서 트렁크 문을 열어주는데 내리고 보니까 어디였냐면 어디였어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영안실이었거든. 아, 의심하고 꿈을 명물로 꾼 거야. 정말. 뭐 영안실에다 데려줬어. 네. 아니 그때 신부님이 안에서 밖으로는 어떻게 연락을 해서 알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 핸드폰도 없고. 여기 있는 걸 알고 2, 3일 그 전날인가 전전날 양정철 들어오고 빼내야 되는데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민통년에서 도상 작전을 짠 거지. 명시경하고. 민통년은 양정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데리고 나와야 원래 된다. 학생들이 먼저 모였고 글쎄. 시민사회운동, 재야운동이 학생운동이 결합하는 구조였어요. 예. 주도를 학생운동이 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결합을 했는데 양정철이 수배돼 있으니까 그걸 빼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차량을 동원한 거지. 하여튼 뭐 그런 인연 뭐 추억이 있으니까 이 형이 이제 이 책을 그 생계형 책을 띄워주려고 여기 지금 그런 내용 좀 있어. 없습니다. 그게 있었으면 좀 더 두꺼워졌을 걸. 네. 아니 그래서 또 둘이 그러고 그때 그 일을
한동안 잊고 살았어. 그렇죠. 예. 네. 한동안 잊고 살다가 내가 어디서 몇 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게 거짓말을 하면 하나의 완성된 기억으로 또 바뀌잖아요. 근데 내가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일이 없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하도 오래돼서. 예, 그래갖고 파이낸스 빌딩에서 나 이제 감옥 갔다 와갖고 우리 팟캐스트 같이 하자. 네. 그 얘기하면서 근데 그때 내가 빼준 거 그런 일이 있었나 그랬더니 형 그걸 잊어먹었어? 그러면서 쫙 얘기했는데 기억이 이 편린들이 좀 많이 틀리더라고. 그게 너무 오래전에서 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나이도 네. 이제 그 태우고 들어간 여학생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 그냥 내렸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누군가 됐어 그 학생을. 그래서 미리 밖에 그 롯데쯤 입구에서 만나고 들어간 데한 3겹쯤 있어요 그게. 그렇죠. 근데 그때 운동권 차를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쭉 가갖고 여기를 관통하는 건 괜찮은데 명동성당 들어가는 걸 막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한바탕 붙고. 87년도에 그때 같이 이렇게 그 명동성당에 거리에 같이 있었던 인물 중에 예. 지금 정치권에 있거나 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많이 있죠. 이해찬 총리요. 이해찬 총리. 네, 이해찬 총리가 민통년 정책위 의장, 예. 정책실장, 그 다음에 임채정 그분들은 사무처장. 그 원로고 학생운동 같이 하시던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저희 이제 87년에 그 유월항쟁 각 학교에서 이끌던 분들이 연대는 이제 우상호 우상호. 선배, 고대는 지금 이인영 의원, 그다음에 허인애는 아니었나요 그때? 예. 허인애. 그 우리 1세대니까. 앞세대니까요. 삼민투 위원장이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서울대가 성공회대 교수하는 이남주. 이남주 교수 이남주. 뭐 이런 멤버들이죠. 예. 그때 이상하게 왜 그 다 잡혀가서 그런지 어쨌든 학생운동 이 도심에서 집회하면은 통 튀어 올라가고 이 장갑 끼고 호락호락 불다 한 또 5분 있으면 싹 없어져요. 아니 그때는 잡히기만 해도 감옥 가고 감옥 다 가면 그렇게 갔죠. 고문당하고 네. 그랬는데 장교철 잡으면 특진하고. 그때 1계급 특진하고 상금 됐어요. 걸려 있었죠. 네. 아니 근데 안 무서우셨어요? 아니 그때는 뭐 그건 봉주영, 정봉주 선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엄혹했던 그렇죠. 아니 근데 저분은 좀 운동권에 전향한 목적이 여성과도 관련이 있어요. 아니 연애하려고 인기가 있으니까 그런 거였고. 이렇게 가면 이제 정봉주 선배를 너무 우리 아니 근데 디스를 하는 우리 건데. 집사람을 85년도에 만났거든. 근데 이제 친구가 여기 대모하고 감옥 갔다 왔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별로 손을 잡더니 어머 존경스러워요. 그런 시절이었어 실제로. 그때 그래서 네. 운동했을 거예요. 그렇죠. 봉주영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네. 임종석 같은 경우 수배됐을 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책받침에 네. 임종석 얼굴 갖고 있는 걸 다 갖고 있었잖아. 진짜요? 그때는 운동권이 완전히 영웅되던 시절에. 그 보니까 운동권 학생들이 지나면 여학생들 와와 그러더라서 에이, 나도 그냥 운동권이나 하자. 정봉주 선배가 처음에 대학 입학을 해서 네. 이 장교의 길을 가시겠다고 ROTC를 하셨어요. 네네네. 근데 저는 아마 봉주영이 제복을 입은 장교 혹은 ROTC를 여학생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그걸 했는데 트렌드가 바뀐 거야 그 사이에. 정말 이거 책을 쓰는 줄 주진우 기자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책을 제가 추천사를 썼으니까 예. 알았는데 추천사 썼으니까. 사실 양정철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잘 아는 사람은 또 없어요. 맞아, 맞아. 네. 왜 그러냐면 또 이분은 누구를 만나도 되게 겸손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뭐 좀 봐주고 뭐에 학교 대해서 때하고 묻고. 바뀌더라고 이게. 아직도 안 그랬어? 겸손하다고? 왜? 무슨 소리야? 이게? 그거는 좀 겸손하지 나. 아니에요. 그거는 바짝바짝하고 재미있는 있지만 겸손하지. 아니요. 그런데 이미지가 안 좋아. 문재인 대통령 근처에서 DNA가 유일하게 틀린 사람. 그럼 나머지는 다 고양이과거든요. 다 조용하고. 아니 그걸 고양이과라 그래요. 유일하게 개과. 여기서 정봉주 선배가 말하는 개과라는 거는 아니 나도 개과. 듬직하다. 아니 이런 그게 거 아닌가요? 원래 개는 먼저 다가가는 활동 반경에 스타일인데 넓고. 활동 반경에 넓고 고양이는 누가 다가오기 전까지는 먼저 얘기 안 하고 먼저 곁을 안 주고 그러니까 조국 교수 종석이도 약간 고양이과예요. 그렇죠. 김경수 네. 다 고양이과거든. 양정철, 정봉주 여기 개와 고양이가 반반 섞인 스타일이에요. 저는 거의 낄 수 있는 급이 안 되는 거고요. 아니 그래서 과가 고양이 특히 이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고양이과 개과가 확연히 구분이 돼요.
진중권 교수 고양이과. 그래서 고양이 좋아하잖아요. 네. 유시민 개과. 딱딱 나뉘어요 그게. 시민형이 객과라고요? 개과죠 거기도. 근데 개과인데 약간 수줍어하는 개과인데 거기도 개과지. 일단 들이대잖아 거기도. 치와와? 그럼 주진우도 고양이과네? 여기도 약간 고양이과인데 개과를 갖고 있는 고양이과. 여기 개형 고양이, 예. 개형 고양이.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주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자체도 이렇게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들이대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려견을 키워도 반려묘가 더 어울리는 분이야. 그게 더 잘 맞고. 근데 이제 양정철 우리 그 비서관 같은 경우는 네네.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양비를 처음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선 저게 개인지 고양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근데 청와대 들어가고 정신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아 저거 고양이구나. 그러고 친해졌는데 이미 다 커보니까 개가 된 거야. 늦었어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양정철 비서관의 가장 인상적인 모습이 그때 짧은 머리에 저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이렇게 그 청와대 비서관들을 상대로 억지 질의를 막 하잖아요. 아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러면은 한마디를 안 주고 눈 이렇게 부릅뜨고 받아치는 거야. 그러다가 막 거기서 한 방 붙고. 그래서 제가 대학 때도 그랬어요. 나이도 그때 많지 않을 때거든요. 대학 그때는. 때도 그랬어요. 대학 때도. 그래서 언론에서 찍어서 되게 안 굉장히 좋았지, 안 그때. 좋아했죠. 맞아요. 조중동 특별히 조중동이 바뀌었었죠 그때. 근데 책에도 그 내용을 썼는데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제 참여정부 청와대가 언론이나 뭐 정치권 야당으로부터 상당히 좀 과도한 비난과 공격을 그렇죠. 받았고 네. 대통령을 이제 지키는 참모로서 좀 많이 나선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야당이나 언론하고 뭐 설전 조금이라도 밀리지 않아야겠다는 많았지, 네. 생각이 많았는데 하여튼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제 대응이 좀 성숙치 않았던 면이 있었고요. 아니 근데 진짜 이 그 독특한 게 보통 다들 기억하시지만 이제 학보사 우리 때는 그 학보사 편집장을 하게 되면 대부분 그 학생 운동을 하다가도 언론인의 길을 택해서 그쪽으로 가요. 특히 학보사들은 학보사 출신들이 감옥 가는 경우가 그래서 없어 아예. 이제 뭐 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학보사 활동을 하다 보면 3학년 때쯤 편집장을 하고 주로 이제 언론사로 다 빠지는데 학생 운동을 하면서 편집장을 했어요. 예. 근데 편집장을 하고 계속 학생 운동이나 이 민주화 운동의 길을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있으면서 뭐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양비처럼 적극적으로 계속 나선 경우가 잘 없거든. 그래서 나는 편집장을 잘못한 건가? 민주화 운동을 잘못한 건가? 그런 선배들이 없었죠. 편집장 하면서 네. 계속 이 길을 네. 걸었던. 근데 그때는 좀 특수성이 있었던 게 제가 이제 학부사 편집장을 했었고 학부사 편집장을 하면서 대학신문 기자연합 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대학신문 그때 당시 대학신문이라는 것이 워낙 뭐 이 군사 독재의 각박한 엄중한 네. 시기였으니까 가장 또 강력한 저항 수단도 수단이 하나였었죠. 예. 그래서 대학신문 기자연합 회장을 하고 그 이후에 그 각 대학신문 네트워크하고 뭐 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미 수배가 된 거예요. 아. 제가 수배가 됐고 네. 수배가 된 상황에서 외대의 제 운동권 동기들이 그 이전에 있었던 이 이른바 건대 항쟁 86년이죠 그때. 예, 건대 항쟁으로 운동권 제 동기들이 거기다 구속이 돼서 87년 이제 새학기가 출범했을 때 이 투입장을 맡을 사람이 마땅치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위에 학번 선배들하고 그 위에 학번 선배들이 이 뜻을 모아서 네가 맡아서 해라라고 해서 뭐 편집장을 하면서 그걸 맡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편집장 끝나고 네. 외대는 신문 이름이 뭐예요? 외대 신문이에요? 외대 외대 학보, 학보, 외대 학보. 그 영자 신문 아구스. 아구스? 네. 디아거스 AGURS? ARGUS ARGUS. 눈이 뭐 그 무슨 눈이 그리스 신화에 아르고스, 나오는 아르고스. 예, 그리스의 신화에 나온 눈이 몇 개 달린 저기 말하는데 그런 예리한 눈으로 세상을 시대를 바라보겠다는 건데 봉주영이 영어과를 나오셨어요. 예. 근데 지금 아구스라고 하시는 거 보면 그때 아구스라고 발언했던 것 같아요. 디아거스 아구스. 근데 우리만 해도 이제 우리만 해도
운동하거나 뭐 어떤 자리를 맡아서 그게 그 자리를 맡는다는 게 감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20, 30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정말. 나름대로 네. 40대 중반인데 제 나이에선 제가 용감한 편이잖아. 아무나 싸우고. 그쵸. 근데 선배들에 비하면 선배들은 그때 이 자리를 맡고 이 일을 하면 감옥에 가고 고문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글로 아니 이렇게 그거는 그때 뭐 수배되고 감옥 간 사람들의 용기라고 저는 보진 않는 게 그 영화 1987 뭐 보면은 이게 생생하게 뭐 묘사가 되지만은 같이 운동하던 바로 위 선배 혹은 동기 혹은 아래 후배들이 막 죽어나가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나가기도 하는데 뭐 징역 가고 하는 게 전혀 두렵지 않은 건 그건 특정인의 용기가 아니라 그 시대에 우리 상황이 너무 엄혹했고 엄중했고 다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용기는 용기가 아니라고 오히려 좀 부끄러워했던 게 그렇죠. 보편적인 현상이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진 않았어요. 그 그러니까요. 와중에도 다 시험고에도 들어가서 시험 보고 그런 놈들 다 그렇죠. 있어요. 아니, 맞아, 근데 맞아. 이제 그게 우리 양비 기억하고 조금 또 틀린 게 결국은 우리도 전체 한 학년에 그때 이제 워낙 엄혹한 시절이니까 한 학년에 운동권을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이 한 25명, 30명 이거밖에 안 될 때예요. 외대는 워낙 또 이제 척박하고 그러니까. 근데 25명, 30명이 결국은 데모를 주동을 하고 시위 주동을 하고 다 감옥을 가야 되는데 막상 가는 사람은 10명이 채 안 되는 거야. 그냥 막판에 다 빠져 이게. 뭐 집에 아버지가 공무원이어서 빠진다. 나도 그 83년 9월 28일 수배되다가 학교 하러 가는 날 그 전날 대전에서 만나서 접선을 해서 이 친구가 학교를 같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벼랑 대전역에 앞에 갖고 우는 거야.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장인데 나 들어가면 아버지 잘린다고. 근데 그걸 어떻게 같이 가자 그래요. 못 가죠. 그 내가 그랬지 우리 아버지는 경찰 출신인데 이미 퇴직했으니까 그냥 나 혼자 갈게. 아니 근데 10명이 감옥에 가야 된다. 이 자체가 너무 경이로운 일이죠. 지금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승진하면 나만 취직하면 되지. 세상이 돈만 바뀌었지. 얘기하다가 사회 이 나라에 대해서 선배들은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우리가 더 나은 민주주의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진짜 저는 좋은 시대를 살아간 것 같은 게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상상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시절을 저는 진짜로 88년도에 태어났으니까 태어나고 뭐 어느 정도 말하고 팔팔번이 생각할 아니고? 때는 그건 아니고 아닙니다. 88년도에 태어났습니다. 네. 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이제 아까 요 책 얘기하다가 내가 그 네. 학보사 출신 얘기를 왜 했냐 하면 그때 이제 막 국회에서도 싸우고 이른바 이제 조중동으로부터 진짜 미운 털이 박혔잖아요. 네, 그때 다른 비서관 이름 하나도 안 나오고 그렇지. 양정철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그때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노무현 대통령을 거의 욕하고 비난하는 게 거의 전 국민의 놀이가 돼 있었던 상황인데 네. 일부러 비를 같이 맞아주려고 나왔구나 이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또 특별히 안쓰러웠어요. 근데 조중동이 때리면 한겨레 경향이나 MBC 같은 약간 깨어있는 언론사들은 그게 왜 그런가 기자실에 대해서 기자실 제도에서 다시 생각해보자 하면 분명히 자기네들도 인식하고 있으면서 같이 나와서 때리는 게 너무 미웠어 그때. 그래서 좀 안타까웠죠.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그 보수 언론 보수진 이제 기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하면 이제 또 학교 선후배고 그러니까 양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친구들이 인정하는 게 다 이제 뭐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다 마지막에 그래도 글은 참 잘 써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인정해주는 글쟁이야 보니까. 잘 못 쓰게 생겼는데 잘 써서. 지식인이에요. 물론 우리 멋있었어. 외대 출신들 글 좀 써요. 아니 또 옷을 잘 입어. 외대 출신들이 옷을 잘 입고 멋쟁이잖아요. 항상 보면. 나도 글 좀 글을 써요. 아 그래요. 그 놀랍게 그 잘 쓴다고 했잖아요. 이상해. 그 와중에 고대영이도 있고 말이야. 책 부제가 민주주의로 가는 말과 글의 힘인데 전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을 쓰신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그 이제 말과 글이라는 게 습관의 힘이 무서워서 별 생각 없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 별 생각 없이 쓰는 말과 글 속에 어찌 보면 우리 그 사회의 전체적인 인식 혹은 문화의 좀 비민주성, 비인간성,
비문명성의 요소들이 담겨 있는 게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한번 한꺼풀을 뒤집어서 예.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결국 말과 글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의식이고 우리의 문화인데 말과 글에 담겨 있는 비민주적이고 배려 없음 그다음에 비인간적이고 비문명적인 내용들을 바꿔 볼 만한 게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은 우리가 차분하게 되돌아보자는 취지에서 한번 시작할 작업입니다. 견적은 잘 안 나오겠지만 한번 평가를 좀 해줘 보세요. 막말 김용민 선생. 그놈의 막말을 쓸 수밖에 없는가. 예. 평가가 잘 안 되죠, 그 양반은. 아니 그건 좀 평가 가치 지금 아니, 논할 가치가 아니 없죠. 우리 이 세상을 바꾸는 언어적 관점에서 이게 하나의 바이블과 바로미터가 되려면 막말 김용민은 이 그래프상에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다. 그의 인식은 이러하기 때문에 그는 막말을 늘 쓴다. 이게 뭐 좀 나와야지 책의 신뢰성이 확 실리는 거 아닐까? 저는 이제 김용민 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애틋함이 있죠. 네. 왜냐하면 공인으로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정치하는 분이거나 아니면 뭐 행정부에 있거나 혹은 뭐 언론에 있는 분들이 쓰는 언어는 정제돼야 되고 그다음에 좀 자유로운 분들이 쓰는 뭐 말과 글은 우리가 좀 뭐 숨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를테면 이제 김용민 씨가 쓴 표현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예. 했던 말인데 당시 그 낙곰수 혹은 이제 출마라고 예. 하는 상황에 맞닥뜨려서 그가 그 시기에 져야 될 책임보다는 과도한 책임을 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전에 좀 자유로운 입장에서 했던 말인데 네. 그거를 6, 7년 지난 다음에 2012년에 기준에 갖다 맞춘 거는 그가 져야 할 책임을 악이었었다. 지고는 대단히 과도한 책임을 진 거고요. 저는 뭐 그 비슷한 안쓰러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정청래 전 의원. 그렇죠. 공갈 정청래 선생. 예. 근데 당시에 뭐 그 지금의 야당이나 혹은 당시 민주당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뭐 정청래 전 최고위원이 당시 했던 말보다 심한 말 했던 그럼요. 분들이 그럼요. 많은데 역시 그 시기에 그 상황에 희생양이 된 거죠. 그리고 좀 그런 과도하게 더 씌우려고 그랬던 거죠. 과도한 책임을 졌다고 봐요. 이유가 있죠. 정봉주랑 친했고 정봉주 자리에 김용민이 출마를 한 거잖아. 예. 그거 죽여야지. 뭐라도 찾아서. 근데 왜 뭐,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뭐 막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숨 막히는 상황에서 뭐 막말은 아니지만은 좀 거침없이 리버럴한 표현이 어떤 사람들에게 숨 쉴 공간 혹은 어떤 카타르시스를 준다 그러면 네. 그것이 어떤 리버럴한 입장에 있는 분으로서의 얘기는 적당하게 양해를 해야지 공인이 아닌 사람 혹은 뭐 정치나 행정이나 어떤 공적 영역에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분에게 똑같은 책임 묻는 거는 과도하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잣대는 같은 잣대로 책임을 물리든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대개는 그게 편파적이거나 편향적인 경우는 좀 그 심한 거죠. 예, 좀 그런 면에서 좀 뭐 막말 관련해서 전 똑같이 다 뭐 비판을 받든 모르겠지만은 몇몇 사람들이 진 십자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네. 아니 근데 이제 이 언어라고 하는 걸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양정철 복심이 썼다 하면은 이제 두 가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 양정철 비서관의 관점으로 본 노무현 대통령의 언어.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또 은근히 잘 모르고 그것과 완전히 180도 다른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언어. 근데 처음에 우리가 눌변이라고 조금 이렇게 걱정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노무현 대통령의 버금갈 정도의 호소력과 신뢰감을 주는 이런 걸 느끼거든요. 예. 그런 관점, 그런 것도 좀 분석을 했나요? 네. 어쨌든 두 분의 말 속에 말을 갖고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걸 거 아니에요. 뭐 꽤 큰 계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 분 대통령, 한 분은 대통령으로, 혹은 한 분은 대통령 되기 이제 직전까지 정치인 혹은 대선 후보로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모셨는데 뭐 다른 일로도 도와드렸지만은 두 분의 언어 혹은 말과 글, 메시지,
그다음에 뭐 홍보 관련된 일들로 특히 두 분을 만났기 때문에 두 분의 어떤 언어적 기반, 그다음에 언어적인 뭐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 정봉주 의원님 말씀대로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은 굉장히 거침이 없죠. 직설적이고 예. 그 대신 뭐 그 말에 이면이란 게 없습니다. 크게 뭐 계산하지 않고 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나 국민들이 알고 싶은 내용을 다 드러내고 하는 그런 언어 습관이시죠.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뭐 대통령 재임 중에 쟁점도 많이 됐어. 논란도 많이 되고 공격도 많이 당하고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라는 이제 비판을 이제 많이 받으셨는데 네. 퇴임하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뭐 그런 내용 당신의 그런 언어 습관들에 대해서 좀 후회도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뭐랄까요, 대통령 되시기 전까지 워낙 오랜 기간을 네. 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서민의 삶을 사신 정도가 아니라 그 가장 힘들고 소외되고 그 어려운 사람들의 한가운데 삶을 쭉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의 언어에 익숙해지셨던 예. 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언어로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적절치 않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한편으로 보면 대통령의 언어로서 당시로선 되게 파격이었고 맞아요. 언론이나 국민들이 봤을 땐 조금 깜짝깜짝 놀랄 만한 것도 있었지만은 그게 어찌 보면 그 국민들 앞에 나서는 정치인의 민낯 혹은 가식 없는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국민들이나 이 언론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뭉친 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학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언어를 언어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언어민주주의를 이룬 첫 번째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또 정반대시죠. 기본적으로 말수가 적고 굉장히 절제해서 그 표현을 하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정봉주 의원님 말씀처럼 말씀 특히 이제 선거 때 연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뭐 매가리가 없다 혹은 뭐 메시지가 너무 좀 약하지 않냐 하시는데 그건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스타일도 있고 또 당시로서는 되게 정치를 시작하는 분으로서의 신중함, 절제, 그다음에 약간은 이런저런 상황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실 때의 모습이고 대통령이 이제 되시고 나서는 많이 바뀌셨죠. 그러니까 뭐 정치의 그 내공도 확 일단, 바뀌신 일단 것- 말에 힘이 예. 완전 실려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리고 저는 뭐 숨겨져 있던 혹은 숨기고 계시던 정치적 내공을 지금 뭐 다 보여주고 계신다고 드러내고 생각을 있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이 책벌레였는데 다독에서 오는 이 표현의 굉장히 정교함이나 섬세함 같은 게 뛰어난 분이에요. 처음에 이제 정치 시작하기 직전에 내신 책이 이제 문재인의 운명이죠. 한 40만 부 나갔나요? 근데 그 책에 쓰신 어떤 표현들을 보면 굉장히 시적이고 글 껴나 쓴다는 사람들도 네. 아주 놀랄 만한 표현들이 많은데 아 직접 다 썼나요 그 운명은? 예. 저도 옆에서 이제 도와드리는 예. 정도인데 꽤 많은 분들이 가장 아마 감명 깊었던 게 문재인의 운명의 그 마지막 대목일 겁니다. 고스란히 다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그 숙제로부터 꼼짝 못하게 됐다는 그 마지막 문장 같은 예. 경우는 뭐 저는 참 정말 대단한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정치 결심하고 나서 그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갔다 오셔서 올린 트윗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 거의 뭐 시에 가깝죠. 그래서 꽤 그 언어적 그다음에 감성적 문장에 섬세함이 있는 분이어가지고
저도 메시지 일을 도와드리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아마 청와대 메시지 업무 보좌하는 참모들도 고생 꽤나 할 겁니다. 그런 면서 스타일은 좀 많이 다른데요. 네. 또 다른 듯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뭐 어떤 사안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좀 돌파력 있게 그 핵심을 딱 짚어서 치고 나가는 그런 면이 또 있죠. 이번에 MB 성명서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 결단력 있게 그 바로 예. 치고 나가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예. 근데 뭐 그 표현은 상당히 좀 그래도 대변인을 통해서 절제해서 하신 거고 뭐 이를테면 국민들이 이제 취임 이후에 그 상당히 감명을 받았던 뭐 이를테면 5.18 기념식에서 네. 했던 그 5.18 기념사 그다음에 또 이 6월 항쟁 그때 했던 기념사 또 김대중 대통령 추도식 때 하셨던 그런 메시지 그다음에 뭐 이런 일련의 그 메시지를 보면은 본인이 계속 담아뒀던 얘기들. 예, 오랫동안 오랫동안 그, 하시던 얘기들. 예. 그래서 뭐 어떤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그 글에 대한 테크닉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뭐 이 어떤 철학적 사유, 그다음에 오랜 고민에서 갖고 있는 그 사안이나 판단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네. 나올 수 있는 깊은 철학의 반영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내공은 또 나름 또 이 문재인 대통령만의 또 내공이 있는 거죠. 그때 그 비서실장 시절에 썼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국회의원 현직에 있을 때 그래서 난 이 기억을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후에 그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 후보 시절에 너무 스타일이 틀렸고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해갖고 한번 콘서트에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냐면 안병용 교육부총리하고 내하고 그때 9등급 갖고 워낙 싸우니까 이해찬 총리가 가운데에 계시고 총리실로 불렀어요. 나 여기 갖고 안병용 부총리 앉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싸워. 안병영 네. 예, 교육부 연대 교수. 연대 교수였던 예. 여기서 하는데 모두 발언을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저 끝에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었고 이정호 실장. 실장이었고 근데 그때 난 몰랐던 게 청와대 하면 다 또 노무현 대통령 뜻이나 이 문재인 이정호 이런 분들 뜻이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청와대 이런 부처에서 나왔는데 이미 편이 반반으로 다 나뉘어져 있어요. 한쪽은 사립대학교의 뜻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 뜻 이 정책을 밀고 가야 된다. 근데 안병영 이분이 이번에 이거 9등급 관찰 안 되면 저는 사표 내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런데 딱 그 끝에 있다가 지금 뭐라고 그러셨나요? 문재인 비서실장이 저 사표 내겠다고요. 그랬더니 그러면요 안 된다면 내지 마시고요. 지금 내세요.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가 급당황했고 이해찬 총리께서 아시더라고. 네. 저 양반이 한번 성격이. 결단을 내리면 이게 무섭다는 거 아니까 아니 실장님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제지하는 걸 듣지 않고 두세 번을 얘기하는 거야. 당장 그만두라고. 사표 수리하겠다고. 그 나는 그때 처음 이제 뭐 다른 데 이렇게 불러 보다가 처음 제대로 앉아갖고 오래 얘기한 게 처음이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이제 당시 이제 후보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내 기억 속에 그것만 있으니까. 그 잘못하면 오해 사요. 그러니까 그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고 예. 그 비서실장인데 정확한 상황은 그거잖아요. 대통령의 뜻으로 이게 어느 게 가장 바른 길인가를 찾아내서 관철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부총리가 예. 거기에 대해서 맞아요. 자기 예. 이게 무책임하게. 예. 뭐를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도 못하면 그냥 나자빠지면서 나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니까. 아 이걸 누가 그런 봐도 식으로 할 거면 대통령께 말씀드리겠다 사표 내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누가 봐도 사립 대학교 입장을 변호하는 게 다 보이는 거야. 그 편에 서서. 예. 네네. 그때부터 그런 뭐 앞뒤 저기를 떠나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이제 차관급 이상을 보통 우리가 정무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무직 공무원들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 자신이 없거나 혹은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그 중요한 책임 있는 석상에서 거취 문제를 함부로 얘기를 하거나 다른 분들에게 그것을 협박력이거든요. 그게. 겁박의 이런 표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워낙 또 원칙주의자니까 그렇죠. 한번 이제 뭐 강하게 좀 그 제동을 걸었던 차원이겠죠. 뭐 그간 뭐 공직사에서 그는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고 정봉주 의원님은 그때 이제 그렇죠. 교문위 의원이셨기 때문에 현장에만 계셨어요. 저도 이 얘기 여러 번 교문이면서- 들었어요. 교문이면서 제가 그 초선으로서 간사를 지냈는데 그렇게 어. 편말을 하고 전략기획위원장이면서 국회의원 한 번 한 거 가지고 다 해서먹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한 3선쯤 남들은 최소한 3번 한 걸로 아니, 알죠. 그러니까요. 한 20년 한 줄 알고 있어요. 최강욱 변호사님도 양정철 선배하고 인연이 있으시죠? 네. 언제 인연이? 저는 맨 전주에서 처음에 왜 뵌 이렇게 게- 만났어? 전주에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맨 처음에 뵌 거는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검찰개혁에 관한 책을 쓰고 그 콘서트 할 때, 부산. 북콘서트 할 때, 아. 예. 그때 이제 1부 사회자가 양정철 선배님이고 2부 사회자가 전데, 부산에서 할 때요? 예. 그러니까 1부 나도 사회자는 갔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때 1부에 출연하신 거고 1부가 검찰 피해자들 해가지고 뭐 김종익 사장, 정현주 사장, 한명숙 총리, 광노현 교육감 맞아, 사원님, 양비가 사회봤어 그때. 예. 이제 정봉주 의원 뭐 이렇게 쭉 하셨고 2부는 이제 저자들하고 앉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법도리가 해야 된다고 저를 시키신 거였는데 저는 그때 내려가는 그 KTX를 서울역에서 타는 데서 제가 거기서 처음 실제로 목격한 분이 정현주 사장님하고 양정철 선배하고 탁현민 아, 거기를 생전 그 처음 본 같이 거예요. 내려갔구나. 예, 같이 그때. 이거 타고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 갈색 바바리 코트를 입고 이렇게 이제 시커먼 양반이 서 있는데 아 저 양반이 그 유명한 양정철 비서관이구나 하고 이제 쫄아가지고 나는 이제 국회에서 당신 쫄아? 국회에서 싸납게 따지는 것만 봤으니까 공손하게 인사를 했지. 네. 그때 굉장히 수줍게 인사를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며칠 거기서 봉화도 내려가고 며칠 있었잖아요. 네. 그거 좀 지나고 나서 제가 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저한테 뭐 형이라고까지 부르실 거는 없습니다. 뭐 이러는 형이야, 거예요. 근데? 네? 당신 형 같은데요? 아, 그래서 내가 또 형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지. 그래서 제가 이 양반이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거침없이 말하고 나는 이렇게 막 장비처럼 치고 나가는 이런 스타일을 알았는데 무척 섬세해요. 네, 그리고 그때 저한테 책을 한 권 줬어요. 그때 이제 2012년 총선에 출마를 준비할 때 책을 줬는데 되게 출마할 때 출판 기념회용으로 내는 책들이 보면 개판이잖아.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거야 읽다가 보니까 자기가 쓴 거야. 지식인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이 이런 면이 있었나? 주식인? 주식인? 발음을 똑바로 해야 돼요. 내가 얘기하면 다 이명박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이거 주식인? 근데 그 얘기하니까 내가 생각나는데 그거 아세요? 우리 대통령께서 어디 상황에서 네. 마이크 잡고 얘기하실 때가 오잖아요. 네. 그럼 항상 이렇게 한다 손을. 그거 있었죠. 옛날에. 지금도 그래 지금도 이번에 아 기자회견 맞아, 하실 때 그런 보니까 이렇게 해 항상. 네. 근데 나는 그때도 그 북콘서트 할 때 이렇게 하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불편한 거야. 이걸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정자세로 항상. 항상 이렇게 해. 왜 그래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원칙인 것 같아. 나는 아니 나는 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수 노래 트로트 가수도 아니고 진짜. 아유, 아유, 이렇게 정말. 하면 되는데 항상 한번 보세요. 옛날 한번 봤어요, 아니 이렇게 그러더라고 하시고. 이번에도 나도 그거 눈여겨봤어. 이번 기자회견 때도 아니 그럼 그랬다니까. 옮길 때도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양정철 선배를 언제 처음 만났는지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나도 기억이 안 나. 학교 때 그래? 어떻게 굉장히 친해졌는지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제가 저하고 그렇게 깊은 관계도 아니었어요. 오다 가다가 계속 겹쳐서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낙곰수 때 친해진 거 아니야? 아니요 그 그 전에 전인가? 훨씬 전에 훨씬 전에. 그런데 제가 소송당하고 맨날 앞에서 기사 쓰고 소송당하는 걸 알고 네. 제가 소송당했는데 소송당한 원고 측을 아는가 봐요. 아는데 알아서 저한테 사무실에 언제 왔어. 아니 주 기자 맨날 기사 쓰는데 고생하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해. 그러면서 제 소송을 걱정하고 이걸 좀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분이 청와대 있을 때? 아니에요. 그 이유인가? 그때는 청와대 그만두고 였던 것 같아요. 예. 그 전이었나? 그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전이었네요. 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예. 네. 그러니까 주 기자한테 이제 소송을 전혀. 건 분이 제가 아는 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거예요. 소송까지 하는 게. 그리고 뭐 주 기자가 또 워낙 많은 사건들을 다루고 뭐 소송 뭐 제일 많이 당하는 기자인데 그렇게 소송하면 감옥 한번 갔다 와라 좀. 근데 그 상관이야, 기자가 그게. 가만가- 소송을 당하면 이제 봉주형이나 이제 최 변호사나 이제 잘 모르실 텐데 네. 기사에 집중 못합니다. 그렇지 집중 못하지. 그러니까 주 기자니까 감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한 건도 아니고
몇 건 동시에 당할 때인데 마침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잘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설득을 했죠. 취하라고. 이거 과도하다. 취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취하했죠 아마.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근데 그리고는 또 뭐가 있었냐면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다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사실 좀 뭐 그런데 한 번은 제가 2012년 이제 대선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제가 이명박을 하도 공격하다가 우리 봉도사는 감옥 가고 그다음에 정권이 안 바뀌어서 전 도망갔잖아요. 프랑스. 도망가고 그 이후에도 추억이 많이 있는데 제가 도망가 있었어요. 그래서 추운 데서 맨날 비 오는 데서 혼자 이렇게 있어서 그걸 보고 와서는 우리 사장한테 간 거예요. 시사인에 우와. 쫓아가가지고 이 얘기를 해도 아니 시사인에 가가지고 네. 아니 제가 어렵게 가 있으니까 좀 회사에서 월급은 줬으면 좋겠다. 뭐 그래도 갔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다 갔으니까 여기 좀 도와줘야겠다는 얘기를 우리 회사 선배들은 안 하는데 양 선배가 우리 사장한테 가서 얘기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아니 저 뭐 특파원이라도 좀 내줘라 뭘 했다는 것을 가서 또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들었어요. 아니 근데 그때 지금도 아마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 한 두세 달 있었죠 나가서. 100일 넘게 있었죠. 예, 시사인 사장님이 굉장히 언론계에서 존경받는 지금도 계세요. 분이시고 네. 또 그분이 그 참여정부 때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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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도 하셨었고 저하고는 그 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던 아무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선배셔서 이분은 소장님. 네, 모르는 사람이 없어. 훌륭한 분이신데 그래서 뭐 정말 어려울 때 이 정의로운 가치를 추구하다가 이제 핍박을 받는 건데 뭐라도 좀 뭐 도와야지 괜히 선배로 덜 미안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어요. 아니 나만 안 도와주고 다 도와줬구나. 그렇죠. 나는 진짜 도와준 거 없어. 아니, 근데 친한 것만 줬어 나한테.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회사에서 그 표사장님이 끄덕끄덕하면서 뭘 해준 건 또 없어요 또. 그런데 말만 하시 결과는 없네. 마음이. 근데 마음이 맞아, 이런 일에 맨날 가요. 근데 사실은 그때 네. 사실은 양 선배 사정이 제일 딱했었거든요. 그래. 네. 근데 중요한 백수가 게 오래 외대 출신들의 그 마음 씀씀이. 아이고 그래도 외대 출신으로 옮겨가는. 어디서 이 사람의 약을 팔라 그래? 고대형. 고대형. 자, 근데 이제 책 내용으로 이제 좀 마무리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서문의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백의종군 의지를 말씀드리고 가장 먼저 봉화를 찾았다. 묘역에서 한참을 울었다. 돌아가신 분께 그나마 면이 서서 울었고 지난 세월이 서러워 울었다. 그분이 서고 며칠 전 내게 건넨 마지막 말은 양비는 먹고 살 방도는 있는가 였다. 죽음을 결심한 분이 일체 내색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참모들 걱정을 한 것이다. 이 책은 깨어있는 시민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려 발버둥치고 있다는 그분을 향한 나의 안부 인사이기도 하다. 노 대통령이 부디 그곳에서 편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 서문에 어찌 보면 서문에 그 자기의 그 심정이나 감정은 가장 또 많이 농축돼갖고 나오잖아요. 그 뒤에는 이제 내용 중심이고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쓴 거거든요. 요 이때 떠나겠다라고 하는 거 선언하기 전이었죠. 요 묘역을 찾아왔을 때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떠나겠다고 하고 그 뭐 기사에 많이 났던 예, 이제 제가 눈물을 졌다라고 하는. 그 이렇게 입장 말씀드리고 출국 전에 예. 이제 봉화마을 가서 묘역에 참배드리고 권 여사님께 인사드리고 그때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제 입장을 문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 출국 전에 그 사이에 봉화를 갔었죠. 문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 올 때도 감정이 복받쳤을 텐데 이때는 더더욱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좀 그랬죠. 뭐 좀 많이 울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요 책도 그렇지만은 얼마 전부터 이제 언론 인터뷰를 몇 군데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잊혀졌던 또 숨어 있는 줄 알았던 양경철 비서관이 나타난 거야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제 책도 나왔어. 그리고 이제 북 콘서트도 한 거야. 네.
그거 이제 귀국을 했어.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아직 안 안 했지. 했어요. 하실 거야. 네. 근데 중간중간에 왜 외국 저기 떠도실 때도 한 번씩 잠깐 왔다 가셨잖아요. 그러면 왔다 가실 때마다 그걸로 말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양정철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왔다라거나 호사가들은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뜻대로 뭐가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동안 이렇게 좀 궁금했던 게 있으면 양정철 선생이 한번 왔다 가거나 나타나거나 하면 거기다 연결지어 가지고 아 양정철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해서 간 거다. 자기 논법으로 얘기하는 그렇게 거죠. 다 만들어.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떠나서 대통령을 편하게 해드리고 나중을 위해서 저기를 하겠다는 사람이 그럼 계속 조용히 있어야지. 지금 또 인터뷰하고 책 쓰고 북코서트 하는 거는 나를 또 다시 알아달라 이거 아니냐 이렇게 씹어대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 얘기- 이걸 꼭 말씀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양정철을 아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양정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다. 정말 없다고 근데 아. 제가 얘기했던 게 거기에 있어요. 아하. 책을 읽어보면 그걸 알아요. 네. 책을 읽어보면 사실은 뭐 변호사님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에피소드만 진짜 15건이야. 근데 저도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겠어요. 근데 그걸 좀 정제하고 덜어내고 자기가 이렇게 썼어요. 그분들이 책을 조금 열심히 읽어봤으면 좋겠어. 저는. 근데 그런 호사가들은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줘요. 책 쓰기 전에 성금을 너무 많이 땡겨가지고 이거 광고 해줘야 된다 내가. 아니 근데 책은 이미 많이 팔리고 있어. 이게 그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분들은 꼭 한번 좀 보길 권한다. 아 그거는 제가 뭐 하기에는 쑥스럽고. 아니 본인이 해야 돼요. 그 썼을 때 의도가 있거든. 예. 제가 달려라 정봉주 쓴 다음에 예. 이랬어요. 달리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꼭 봐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팔리더라고. 사람 다 달려야 되잖아 일단. 사실 저기 정봉주 의원이 책을 여러 권 냈습니다. 엄청 많이 내셨죠. 엄청 많이 내셨어요. 네. 낸 책 중에 가장 그 뭐지 완성도가 있었던 책은 감옥에서 낸 보디빌딩 있잖아요. 못 만들기 뭐. 네, 못 만들기 그거가 제일 나았어요. 걔 중에 나머지는 네. 아니 근데 진짜 감옥 우리나라 재수자가 45,000명 되거든요. 얘들은 내가 대통령인 줄 알아. 왜냐면 감옥에서 제일 베스트셀러가 골방 몸짱이에요. 그 책 봤어요. 그 책하고 주기자의 사법활극이 뭐 가장 사법 알고 네. 그럼 감옥에서 볼 이유가 없잖아. 아니 감옥에서 보고 나서 이제서야 알았다고. 엊그제도 내가 왜 주수도한테 이걸 당했는 줄 알아? 네, 주수도한테 편지 왔어요. 존경한다고. 주스도 지금 서울 구치소에 있어 아직도. 대전교도소. 갔어? 예. 확정됐어 이제? 아 그럼요. 주수도 진짜 바빠. 하여튼 세상에 셀럽들한테는 다 편지 쓰는 것 같아. 그렇죠. 아니 나한테 아는 척하다가 글쎄. 아니 상수도 하수도는 봤어도 주수도가 뭐야? 서울구치소에서. 좀 아까 그 이제 네. 정봉주 네. 의원님 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 책은 제가 이제 한 50몇 년 동안 살면서 대학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는 투쟁의 언어를 써왔고 그다음에 이 언론 쪽에 몸담으면서는 좀 규격화된 언어 그다음에 또 생업을 위해서 기업에 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자본의 언어 참여정부 청와대에 있을 때는 권력의 언어 예.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경험을 했는데 제가 그동안 접해왔거나 제가 써왔던 말과 글에 대한 좀 성찰적 회고에서 시작한 문제의식이라고 봅니다. 근데 뭐 이런 분에게 이 책을 권해드린다는 거는 뭐 제가 아주 주제 넘고 외람된 얘기고요. 다만 특별히 말과 글을 가지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꽤 많은 분들이 있는데 뭐 이를테면 정치인 또 언론인 그다음에 그 행정이나 뭐 방송이나 뭐 이런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국민들과 접하는 분들이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일종의 그냥 고민거리 정도지 뭐 이렇게 수준 높게 완성도 높은 뭐 저의 어떤 저기는 아니고요. 좀 아까 이제 최변 그 최강욱 변호사 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원치 않게 그 어느 상황으로 몰리는 제 처지가 좀 있습니다. 예, 그렇죠. 항상 있어요. 저는 뭐 이렇게 흔한 말로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그 바람이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잊혀질 권리를 얘기하고 밖으로 나가서 돌고 한 번씩 뭐 개인적인 일에서 조용히 들어와도 들어오는 것도 기사, 뭐 나가는 것도 기사. 이번에 들어올 때 50대야. 그리고 뭐 무슨 일이 생기면 뭐
추측해서 또 제 얘기 이런 얘기들이 저거 하니까 괴로운 거죠. 예. 근데 처음으로 그 기자들 전화 거의 다 안 받고 피하고 뭐 인터뷰 요청 와도 그냥 고사하거나 아예 그냥 뭐 연락을 다 안 받고 했는데 딱 한 번 제가 자청을 해서 얘기를 한 거는 딱 한 가지 때문이었는데요. 임종석 실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찌라시로 뭐 얘기가 돌다가 그러니까 임종석과 양정철의 불화설. 불화설, 그다음에 권력 핵심끼리의 갈등설, 나중에 기사까지 막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 것도 일간지에. 있었어요. 그럼요. 임종석이 양정철이 조종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초반에 있었잖아. 에이, 그러니까 뭐 그러다 불화설까지 나왔어. 뭐를 해도 뭐 이런저런 이제 시나리오에 그거 세게 돌았지. 예. 어. 근데 임종석 실장은 그 정말 저한테는 소중한 후배이자 아끼는 이제 네. 동지인데 그렇죠. 뭐 그런 얘기가 자꾸 돌아도 누군가가 차단을 해주지 않으면 이 호사가들에 의해서 증폭이 되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저의 동지들이나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적어도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뭐 구설에 오르거나 저로 연관되는 일로 인해서 불편함을 드린다 그러면 그건 제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딱 한 번 저기를 했고요. 입장을 냈고요. 그다음에 한겨레는 진짜 찾아오셨어요. 일본에 와서 진짜 뻗치게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인터뷰가 됐고. 예, 뭐 동료까지 오셨는데 그다음에 뭐 나머지 부분들은 뭐 공항 들어올 때 새벽 6시에 도착한 너무 비행기였거든요. 놀랬죠. 그렇게 나와 있을 줄 몰랐죠. 예. 그리고 새벽 6시면은 5시부터 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자들이 아마 4시부터 나왔을 텐데 뭐 그래도 최소한의 뭐 질문에 대한 답은 해드리는 게 나와 있는 기자들에 대한 예의라고 본 거고요. 그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아, 네. 정말 끌려갔습니다. 또 둘이 친분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친분은 별로 친분도 친분이지만은 저는 뭐 이제 정봉주 선배님에 대해서도 뭐 고맙고 애잔한 추억이 있고 그 김어준 총수나 우리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는 좀 애틋한 또 추억이 있습니다. 좀 아까 주 기자가 그 얘기를 이제 하다가 말았는데 김어준 총수하고 이 주진우 기자는 이명박 대통령 되고 나서 거의 구속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생명을 좀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이제 파리로 예. 거의 망명이죠. 예. 근데 그 문 대통령 그 문 후보죠. 문 후보 도왔던 저희들 가운데 몇 사람도 술독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헤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이때 파리로 건너가서 제일 힘든 시절 이제 같이 파리에서 서로 위로가 됐었죠. 네, 뭐 이제 그런 좀 추억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김어준 총수가 그 정도 트릭을 쓰거나 뭐 납치니 뭐니 해도 뭐 기꺼이. 예.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정봉주의 전국구가 품격 있는 방송이에요. 김어준은 납치를 하고 봉주영은 초대를 해주시고 블랙하우스는 아, 우리는 바빠갖고 오지 말라 했더니 꼭 오겠다고. 김어준은 첫 방송인데 그렇지. 아, 이게 잘 나갔어. 없어가지고 그럼요. 이게 네, 없어가지고 그렇게 큰 거예요? 아니요 근데 오셔가지고 그러면 네, 큰 도움이 도와주고 있지. 있죠. 무엇보다 거기는 진짜 이 상거지꼴로 나갔어요. 머리는 못 감고 면도도 이렇게 못한 상태여서 근데 아유 지금 전국구는 방송 출연 전에 분칠도 해주고 진짜 품격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책이 꼭 사야 될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요즘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친문 마케팅이 유행이거든요. 언제 그랬냐 싶게 다 친문이 됐어요, 줄지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1987 보면 여학생들 이렇게 책을 들고 다니냐 그때. 네. 그때는 원래 그 문화는 고 이전 문화인데 내가 대학생 여대생입니다라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책을 들고 다니던 시절에 이렇게 보이게. 네. 자, 친문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요. 이 책을 들고 가는 책의 숫자만큼이나 친문에 대한 친문으로서의 충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한 100권씩 양쪽에 끼고 다니시면 여러분 친문 공인되는 겁니다. 책을 팔으라고 어떤 약을 팔고 있어요 이 양반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도. 자, 양정철 무직. 네. 네, 우리가 책 많이 팔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책 보신 분들, 이 방송 보신 분들이요. 책 많이 사고, 그리고 5권, 10권 사갖고 주위 분들에게도 선물 좀 해서, 이 시대, 우리와 함께 고생했던 양정철,
비서관이 그래도 역시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동지적 우정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철이 형을 좀 편하게 놔드려야죠. 네. 제발 그리고 좀. 동지적 우정을 떠나서 네. 이거는 학생들이나 음. 정치의 문외한들 읽어도 굉장히 볼 게 많아요. 지식인이에요. 우리하고는 달리 교수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니,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사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행간에 많은 게 녹아 있어요. 아니 근데 그래서 더 그런 많이 사람보다 보여요. 동정받는 느낌이야. 아니 그 사람들보다도 이거 본 분들은요 중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논술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논술 교재입니다. 너 아니 실제로 글을 되게 쉽게 잘 써요. 예. 양현철 선생이. 외대가 다 그래요. 아니, 나도 이 팀에서 할 얘기가 있어. 고대요. 보면은 양정철을 끼워 넣어가지고 말 만들고 구설수에 오르게 하는 사람들이 네. 제가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자리 욕심 때문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리 욕심. 이번 정권이 뭐든지 옛날처럼 줄잡고 가가지고 자리 되는 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들이 그동안 경험한 경력에 비춰보면 틀림없이 그 통로가 있을 텐데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걸 눈에 안 보이는 양정철을 갖다 거기다 끼우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정철 선생은 영원한 마쿠 실세로서 있을 거니까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한테. 돈을 가져와서. 알겠습니다. 정권 교체돼서 굶어 죽겠어, 내가 정말. 알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언어 민주주의로 가는 말과 글의 힘을 들고 잠깐 방문하신 우리 양정철 비서는 자유롭게 놔두고 양정철 비서나 혹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시다. 이 책을 사시면 됩니다. 부끄러워. 정봉재 정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